유전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다 하면 그게 끌려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전자의 불안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남을 도와주는 생각, 좋은 생각, 지금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이 다음부터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이 악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네, 심재율의 사방팔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키가 큰 것이 유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국장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173입니다. 예. 175. 네, 175. 그 사이에 이제 1cm가 늘었더냐. 그러면 우리 그 60 넘은 분이 175면은 부모님이 대체로 키가 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죠? 네. 그 해리 이스틀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리 이스틀렉 1933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40살을 달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병을 앓았습니다. 진행성 골화성 섬유 형성 이상, 간단히 얘기해서 FOP라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 FOP라는 질병의 특징은 뭐냐? 근육이 뼈로 변합니다. 근육이 뼈로 변해요.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육이 뼈로 변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턱을 움직이는 이 근육이 뼈로 변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육이 턱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씹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 가슴 근육이 뼈로 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헛가가 이제 이렇게 갈비뼈가 벌어졌다, 이제 모아졌다 그러는데, 이게 어려워지면은 호흡하는 데도 힘들고, 뭐 이런 어깨뼈, 다리뼈 이런 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너무너무 그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1973년에 40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이제 그 폐렴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니까 숨도 못 쉬게 돼서 이렇게 그 사람 사진이 보면 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이 해리 이스트릭이라는 분은 자기의 그 불행을 그냥 불행으로만 넘기지 않고, 내가 이 병의 극복을 위해서 정복하는데 의사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모든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유골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리 이스트릭이라는 분의 이름도 전해지는 것이고, 이분의 유골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뮤터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전시된 유골을 보면은 정말 저게 유골이 맞는지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러면은 이스틀렉은 이제 4살 때 허벅지 근육에서 뼈가 자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야, 허벅지 근육에서 뼈가 이게 자라니,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수술해서 잘라놨는데 또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40살 또 이제 40살에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자기의 모든 그 의료 기록이라든지 뭐 유전자에 관한 기록도 이제 기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도대체 저 사람의 유전자는 무슨 잘못이 있냐 해가지고 딱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무슨 유전자에 무슨 결함이 있었냐면, 이본 염색체에 자리 잡은 ACVR1 유전자의 206번 코돈의 구아닌이 아닌 아데닌 뉴클레오티드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합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를 굉장히 이렇게 풀었으면은, 유전자를 다 풀었으니까 60억 글자 수가 60억 글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철자 하나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성경책 800권이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성경책 800권이 있는데 그 중에 글자 하나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유전자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안젤리나 졸리 이번에 보니까 아들 매덕스라는 아들이 연세대 입학한다고 또 떴더라고요. 그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는
자기들이 낳은 애들도 있지만 입양한 애들이 많아요. 매덕스라는 그 아들은 캄보디아에서 입양한 애들인데 이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많은 그러한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리 이스틀렉이라든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걸 보면 유전자 무섭네. 걸리면 죽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전국장님 키가 175, 60 넘은 분이 175면은 부모님이 키가 대충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대체로 부모님이 키가 크면 자녀도 키가 크고, 근데 부모님이 키가 작으면 자녀도 키가 작아요. 그래서 야 키가 크고 작은 거 뭐 눈동자가 뭐 파란색인지 아니면 피부색이 어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유전적인 그 영향이 가장 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 해리 이스틀렉 같은 경우는 FOP라는 병은 유전자 하나 진짜 철제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사람의 키와 관련된 유전자는 그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전자의 그 역할을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NP라는 게 있어요. 단일 염기 다양성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들끼리 어떻게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키에 영향을 미치는 SNP는 2만 개에서 S&P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29만 4,831개 S&P에 영향을 미쳐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가진 유전자의 한 10%가 전부 다 키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유전자, 부모의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키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과장해서 얘기하면 인간의 모든 유전자는 키가 크냐 작으냐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키가 크면은 자녀가 키가 크다는 일반적인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느냐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라 사람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미국? 에이 뭔 소리야. 우리 상식이 우리 김국장님 상식을 더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키 큰 나라 사람 그러면 또 네덜란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덜란드가 지금 키 큰 남성의 1, 2위를 다투는데 네덜란드 일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지금 얼마냐? 지금 185cm입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키. 와. 그래서 그에 비해서 미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77이에요. 그러면은 네덜란드 남자 사람들의 유전자가 키 큰 유전자이냐? 그게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1865년에 미국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7이었어요. 이때 네덜란드 남성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65였어요. 미국이 10cm 더 커서 1865년에. 근데 지금은 네덜란드는 이렇게 185로 컸고 미국은 이제 177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네덜란드 성인 남성의 키가 컸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1865년 즈음에서 네덜란드에 경제 불황이 생겨서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키가 작았고 그밖에 이제 이 요인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학자들이 야 저거는 분명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유제품을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때 낙농업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유라든지 치즈라든지 뭐 버터 그다음에 또 우유를 만든 이런 유제품을 많이 먹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는 말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의 유전자가 키 큰 유전자라는 일반론을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사례가 네덜란드에만 있느냐? 미국,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키 작다고 막 흉을 보지만 195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인
내 키는 일본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보다 13cm가 커요. 1850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애, 그들 일본에 남은 애 나중에 키를 대볼 때 13cm가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이것만 보더라도 유전자의 영향만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라는 것이 이제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질병이라든지 키가 크니 작으니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오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 FOP라든지 헌팅턴병, 그 밖에 아주 특이한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은 특수한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발병이 된다. 뭐 한 개든지 두 개든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스위치형이라고 하거든요.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딱 켜져요. 이 유전자 고장나면 이 병이 딱 걸려요. 이런 게 스위치형 이제 작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키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뇨병, 또 뭐가 있습니까? 비만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그런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하고 관련된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때문에 암에 걸리느냐 유전자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비만이 생기고 뭐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고 이러느냐, 이거 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더 뭐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 이런 거는 사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은 한두 개 유전자 가지고 이게 원인 파악이 안 됩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은 여러 개의 유전자가 서로 복잡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아니면 허브처럼 이렇게 거미줄처럼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망형 유전자라고 얘기해요. 망형 사고. 그래서 이 그 유전자는 우리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나라는 이런 그 스티븐 하이네라는 학자가 쓴 책을 제가 그 주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는 딱 키면 딱 걸려, 스위치형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망형이어서 이게 뭐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몰라. 이게 대충은 그런 것 같은데 담배 피면은 폐암에 많이 걸려. 근데 그 말은 맞아. 그러면 어떤 유전자가 그러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망형 사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복잡한 사건의 원인을 추정할 때도 한두 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베하고 이제 문재인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국민이랑 일본 국민이랑 싸운다기보다도 아베하고 문재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국민들이 말려줘야 되는, 야 아베 너 그러지 마, 문재인 그러지 마, 이라고 좀 말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그런 그 아베와 문재인이 싸우는 원인도 한두 가지를 딱 이렇게 규정해서 얘기를 하면 오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냐, 그렇게 그 유전자의 영향이 복잡하게 미치는 것에서는 질병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게 IQ, 기능지수, 이게 유전자 영향이 아니냐, 이것도 참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한때는 뭐 미국 백인들의 IQ가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게 미국 백인들이 잘 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 그 고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IQ가 높게 나왔을 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에다가 이렇게 그 잘 사는 지역에서 교육 잘 시키고 그러면 IQ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다양한, 그 다음에 부모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사회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문화 환경 이런 거, 뭐 여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의 지능이 낮으냐?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교육을 덜 시키잖아요. 그래도 야 뭐 이렇게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해서 지능지수가 낮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 지능지수가 높으냐 이런 것은 유전자 영향이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그 어느 민족이 우수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치가 한 것이 그 유전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의한 우생학적인 그런 사고에 가지고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전자는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다 하면 그게 끌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전자의 불안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남을 도와주는 생각, 좋은 생각, 지금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이제부터 이 다음부터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이 악한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라는 것은 운명이 아니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유전자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이냐, 이런 쪽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